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재무관리를 공부할 경영학부로 최종구입니다. 오늘은 12주차, 즉 11월 20일 강의 우리 교과서 11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구조 이론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가 끝나면 13주, 14주차가 남았고 15주차는 기말고사입니다. 여러 번 고지했다시피 학생들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11고사, 즉 학교에 출석해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들은 강의를 요약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체할 예정이니까 중간고사 시험지도 빨리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과제물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과제물은 지난번에 안내했는 대로 6장을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1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 교과서 418페이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투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투자 자본을 조달해야 합니다. 이때 어느 정도의 부채 의존도가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우리 강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오늘 이 교과서의 구성은 부채 사용의 효과, 그리고 부채 레버리지, HM의 자본 구조 이론, 그리고 상충 이론, 대리인 비용 이론, 자본 조달 순위 이론, 자본 구조 결정의 실제의 순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자료 2페이지입니다. 이 핵심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부채 차입이 가져오는 손익 확대의 효과, 즉 재무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부채 의존도와 기업 가치의 관계를 설명하는 두 가지 관점, 그 다음은 M&A의 초기 자본구조 무관련 이론과 법인세를 고려한 M&M 수정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상충 이론, 그 다음은 대리인 비용 이론, 그리고 자본조달 순위 이론, 자본구조 결정의 실제 등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3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419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채 사용 효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기업의 투자 결정에서는 기업 경영을 위하여 어느 자산에 얼마만큼 투자할 것인가의 문제를 앞장에서 다루었습니다. 기업이 이와 같은 자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 자금을 조달해야 하며, 투자 자금은 결국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조달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한 적이 있죠. 필요한 투자 자금의 조달 시 자본 구조, 즉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간의 비중을 결정하는 것은 기업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그럼 먼저 최적 자본 구조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본 구조란 기업이 조달하고 있는 총 자본 중에서 자기 자본 또는 타인 자본이 차지하고 있는 구성 비중을 말하는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재무구조라는 용어와 자본구조라는 용어는 구분됩니다. 재무구조는
재무상태표 대변에서 단기성의 유동부채 항목까지 포함하는 총 부채의 자본 구성을 말하고, 자본구조란 단기성 부채 항목을 제외한 장기 자본의 구성, 즉 장기 차입금, 회사채, 우선주, 유보이익, 보통주의 구성을 말합니다. 본 책에서는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차지하고 있는 구성 형태 또는 비율의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럼 최적 자본 구조란 무엇인가?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자본의 구성 비율, 즉 타인 자본의 의존도를 의미하는데, 기업이 조달해야 하는 자본 중에서 부채를 얼마만큼 차입하는 것이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최적의 자본 조달 믹스가 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자본 조달 결정의 핵심입니다. 기업의 목표는 기업 가치 극대화이며, 기업 가치는 미래, 기대 현금 흐름을 위험도가 반영된 적절한 할인율, R로 할인한 현재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식 11-1에서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좌우하는 기업의 위험은 영업 위험과 재무 위험 두 가지에 의하여 야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의 자료 5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420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영업위험은 기업의 영업 성격, 보유 자산의 성격에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이며, 이는 영업이익의 변동성으로 측정하기도 합니다. 영업이익의 변동성을 초래하는 구체적인 원인들로서 영업위험이 큰 경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 수요가 경기 변동에 민감한 경우, 가격 탄력성이나 소득 탄력성이 큰 제품, 가격 경쟁으로 인해 판매 단가의 변화가 심한 제품, 정부의 가격 통계에 묶여있는 제품, 마지막으로 영업 고정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영업이익이 손익 확대 효과가 큰 제품들이 영업위험이 높은 제품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재무위험은 자본 조달과 관련하여 부채 사용으로 초래되는 위험이며, 부채 사용의 증가는 이른바 손익 확대 효과를 초래하고, 때로는 지급 불능 가능성의 위험으로 나타납니다. 재무위험은 영업이익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순이익의 변동성으로 측정하기도 합니다. 강의 자료 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20페이지 하단입니다. 자본구조의 변화는 앞장 11-1에서 분자의 현금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자본 조달 비용과 재무 위험에 영향을 주어 분모 할인율 R, 즉 부채 비용과 자기 자본 비용이 반영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현금 흐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R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자본 구조가 최적 자본 구조인 것입니다. 기업이 조달해야 하는 자본 중에서 얼마만큼을 부채에 의존하는 것이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데에 대한 이론이 자본 구조 이론의 핵심입니다. 강의 자료 8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부채 사용의 현실적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얼마의 부채 의존도가 기업에 가장 유리한 일을 설명하는 최적 자본 구조 이론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이론들은 대부분 비현실적인 몇 가지 가정 하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 이론에 관계없이 부채 사용에 따라 현실적으로 나타내는 효과는 다음 세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의 자료 421페이지. 먼저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다음 항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부채 사용에 따른 지급이자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크기에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는 재무 고정 비용이며, 따라서 이익이 날 때는 더 큰 이익이 나고 손실이 날 때는 더 큰 손실이 발생하는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부채가 늘면 기대 수익 증가의 가능성도 높지만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될 때에는 기대 수익이 오히려 더 큰 폭으로 감소되는 위험의 증가 가능성도 높습니다. 파산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부채 사용이 증가하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면 매출 감소, 이직 증가, 부품업체 이탈 등의 상황이 나타나므로 부채 차입을 무제한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지급이자의 세금 효과. 타인 자본 사용에 따른 지급이자는 손비 처리되므로 기업의 현금 유출을 감소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교과서 421쪽 하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레버리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 강의 자료 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사용에 따라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의 하나는 손익 확대 효과예요. 본열에서는 부채 차입이 손익 확대 효과를 가져오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고정비와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변동비와 고정비로 분리가 되며, 이 분류는 조업도, 즉 생산, 판매량의 증감에 따라 분류인데, 변동비는 재료비처럼 생산, 판매량의 증감에 따라 변동하는 비용이며, 반면에 고정비는 관리직의 인건비나 지급이자처럼 생산, 판매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이 고정비는 다음과 같이 영업활동상의 영업보증비와
자본 조달과 관련된 재무 고정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변동비는 교과서 422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의자료 8쪽입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외주 가공비, 소모품비, 판매 수수료 등이 있을 것이며, 고정비는 영업고정비와 재무고정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영업고정비에는 감가상각비, 관리비, 고정급여, 수선 유지비, 제세 공과 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재무고정비는 지급이자 등 금융비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총 비용 중에서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클수록 기업의 이익과 손실이 확대되는 손익 확대 효과의 원리를 분석하는 것을 레버리지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손익 확대 효과는 고정비가 지렛대의 역할을 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라고 부르고 있죠. 강의자료 9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림 11-1와 같이 나타내면서 고정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레버리지 효과는 영업 고정비의 존재로 인하여 손익이 확대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 재무 고정비의 존재로 인하여 손익이 확대되는 재무 레버리지 효과, 이 두 가지 고정비 모두 때문에 손익이 확대되는 결합 레버리지 효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 레버리지는 먼저 매출 원가나 판매 관리비 등에서 생산 판매량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나 임차료, 관리직의 인건비 등의 영업고정비는 대규모로 고정자산을 증가시키거나 관리직에 많은 사람을 채용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투자 결정, 자산 구조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강의자료 10페이지 우리 교과서 423쪽을 보도록 하시죠. 영업고정비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 레버리지의 크기는 매출액 변화율에 대한 영업이익 변화율의 비율인 영업 레버리지 지수로 측정하는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11-2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의자료 10쪽에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럼 봅시다. 영업 고정비가 클수록 영업레버리지 지도는 일보다가 크게 되어 손익 확대 효과가 커지게 되죠. 예를 들어 영업 레버리지도가 2라면 10%의 매출액 증감이 있을 때 영업이익의 증감은 2배인 20%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업고정비가 증가될 경우 영업이익이 확대되어 나타난 것은 생산 규모 확대로 인하여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게 되고, 단위 생산 원가는 훨씬 저렴하게 되어 매출이 증감할 때 종전의 소규모 생산 시설의 경우보다도 영업이익은 높은 수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교과서 424쪽으로 넘어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매출 감소 시에는 영업 고정비용의 높은 부담 때문에 손실이 크게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영업 고정비용의 부담이 증가하면 매출액 변동에 대한 영업이익의 변동이 확대되는 손익 확대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영업 고정비용의 부담이 클수록 매출액의 변화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화율이 형성된다는 사실은 재무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기 전망 및 사업 전망과 관련지어 손익 확대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업 전망이 밝은 기업이 영업 레버리지가 높으면 이익 확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사업 전망이 흐린 기업이 영업 레버리지가 높으면 손실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매출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성장 기업은 비유동 자산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킴으로써 높은 영업 레버리지를 유지하는 것이 이익폭을 확대하는 방법이 됩니다. 반면에 사업 전망이 좋지 않은 사양 기업은 비유동 자산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여 낮은 영업 레버리지를 유지하는 것이 이익의 하락폭, 즉 손실폭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타기업의 인수나 시설 투자 혹은 생산 방식의 변경은 기업의 자산 구조를 변화시키고 강의 자료 넘어가지 않았네요. 지금 강의 자료 12쪽, 우리 교과서 425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용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즉 이와 같은 의사결정의 문제는 예금 매지 효과의 변화를 가져와 영업 위험을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영업 고정 비용을 증가시키는 이와 같은 의사결정에는 기업의 영업 레버리지와 영업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정비 부담의 정도는 기업의 생산 방식에 의해서도 많이 좌우되는데 부품 구매에 의한 조립 생산보다도 자체 생산 그리고 노동 집약적인 생산 방식보다는 자본 집약적 생산이 고정비 부담을 증가시켜 손익 확대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425쪽 강의 13쪽 재무 레버리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급이자는 재무고정비는 타인 자본을 사용할 경우 발생하므로 재본고정비는 기업의 자본 조달의 의사결정, 즉 자본 조달 믹스와 관계에 있는 것인데 재무 레버리지는 기업이 재무 고정비를 수반하는 타인 자본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있어서 자기 자본보다는 타인 자본에 크게 의존하게 되면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 지급 의무가 커지게 됩니다. 타인 자본에 대한 의존이 높아 고정적인 금융 비용의 부담이 커지면 영업이익이 적을 때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업이익 수준이 높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자기 자본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자 지급 후
보통 그 주주에게 귀속되는 주당 순이익은 커지게 됩니다. 재무고정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 확대 효과의 정도는 영업이익 변화율에 대한 주당 순이익 변화율인 재무 레버리지 지도로 측정되는데, 이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11-3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강의자로 14쪽으로 넘어가시죠. DFL, 즉 재무 레버리지 지도를 나타내는 수식입니다. 우리 교과서 425페이지 하단을 살펴보도록 하죠. 강의자로 14쪽입니다. 상위 11-3에서 기업의 재무고정비 I가 많을 경우 재무 레버리지 지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타인 자본 의존도가 높아 재무고정비가 클 경우 영업이익이 변화율에 따른 주당 순이익의 변화율이 크게 확대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요. 강의자료 15쪽을 보죠. 재무 레버리지와 경영 성과의 관계에 대한 평가는 영업 레버리지 분석 때와 마찬가지로 타인 자본 의존도를 미래의 경기 전망과 사업 전망의 좋고 나쁨과 관련시켜 평가해야 하는데, 즉 경기 전망이 밝고 사업 전망이 좋은 기업이 타인 자본 의존도가 높아 재무 고정비 부담이 큰 것은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즉 플러스의 순이익 확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긍정적인 평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 전망이 나쁘고 사업 전망이 흐린 기업이 타인 자본 의존도가 높아 재무 고정비가 많은 것은 주당 이익이 감소하는 마이너스, 즉 부의 손익 효과가 나타나므로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질 것입니다. 우리 교과서 426쪽에 그림 11-3에서 간단하게 요약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우리 강의자료 16페이지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되어 있죠. 결합 레버리지 효과는 영업 고정비와 재무 고정비 모두를 고려한 손익 확대 효과인데, 결합 레버리지는 매출 변화율에 대한 주당 순이익 변화율인 결합 레버리지 지도, 즉 DCL로 측정되는데, 이는 영업 레버리지와 재무 레버리지의 곱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식과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강의자료 17쪽, 우리 교과서 427쪽에 예제를 보면서 이해를 또 듣기로 하지. 소망캐피탈은 매출액이 약 100억인 기업입니다. 연간 영업 고정 비용은 20억이고 변동 비용은 매출액의 50%가 지출된다고 가정할 때, 한편 재무 고정비는 10억원으로 봅시다. 앞으로 이 기업의 매출액은 현재 수준에서 20% 증가하여 120억원으로 상승할 수도 있고 20% 감소하여 80억원으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먼저 매출액 변동이 영업이익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만약 영업고정비가 30원이라면
손익 확대 효과는 얼마나 커진가 하는 것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때 풀이에서 보다시피 소망 캐피탈의 DOL은 1.67이 의미하는 바는 매출액이 20% 변동할 때 영업이익이 이의 1.67배인 33.4%의 변동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20억 증가할 때 영업이익은 10억 원에서 이렇게 증감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기업의 영업고정비가 20원이 아니고 30억 원으로 높다면 영업 레버리지 시도는 2.5배가 되어 손익 확대 효과가 커짐을 수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급이자가 10억 원인 경우와 15억 원인 경우로 나누어 재무 레버리지 효과를 분석하라 하는 문제인데, 단 조건은 보통 유예의 발행 주식은 100만 주를 가정했을 겁니다. 앞에 주어진 식에 나타난 걸 계산해보면 DFL은 이 기업의 10억 원의 재무고정비의 부담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33.4% 변동할 때 주당 이익은 이의 1.5배인 50%가 변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EPS는 1,000원씩 증감하게 될 것이다. 만약 지급이자가 이보다 많은 15억 원이라면 손익 확대 효과는 2배로 커지게 되어 고정적인 지급이자의 부담이 높아질수록 손익 확대 효과가 커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의자료 18페이지 이 교과서 428쪽입니다. ROE, EPS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시오. 재무 레버리지 효과는 부채 차입이 EPS와 ROE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는데, 부채 차입이 증가하면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액이 증가하게 되는데, 다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수록 고정적인 이자를 지급하고도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이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반대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할수록 고정적인 이자를 지급하고 난 후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의자료 1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다음 예를 통하여 자본구조 변경이 주주의 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보도록 하죠. 분석을 단순화시키기 위하여 법인세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주 소망이라는 회사는 현행 자본구조에 부채가 전혀 없는 100% 자기자본 기업이다. 그리고 총 자산은 400원이고 발행 주식은 400만 주, 주식 가격은 만원입니다. 이제 이 소망이라는 회사에서는 새로운 자본구조 안으로 200억 원의 부채를 차입하여 200억 원의 주식 자본을 매입, 소각하는 자본구조 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시장 이자율은 연 10%라고 가정을 하죠. 표를 보고 결과치를 보도록 하죠. 한편 이 기업의 영업이익은 경제 상황이 불황, 정상, 호황이 되느냐에 따라서 20억, 60억, 100억 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먼저 현행의 재무구조 하에서
경제 상황에 따라 주당이익 즉 EPS와 자기자본 순이익 비율 ROE에 미치는 영향은 표 11-2와 같습니다. 부채가 없는 경우이므로 영업이익이 곧 순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자기자본 순이익률 즉 ROE는 세 가지 경제 상황별로 5%, 15%, 25% 그리고 주당 이익은 각각 500원, 1,500원, 2,500원이 됩니다. 부채 차입으로 인한 재무구조 변경의 효과는 표 11-2에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강의자료 20페이지를 넘어가고 교과서 420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200원의 부채에 대한 이자 25원을 차감하면 순이익은 세 가지 경제 상황별로 0원, 40원, 85원이 되면서 무부채의 경우보다 변동성이 커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ROE는 자기 자본이 200원이 된 결과 세 가지 상황별로 0%, 20%, 40%가 되고 EPS는 0원, 2,000원, 4,000원이 됩니다. 이처럼 부채 비율이 증가하면 ROE와 EPS의 변동성이 커지는 결과를 통하여 부채 차입으로 인한 부채 레버리지 효과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11-4는 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교과서 429쪽 하단입니다. 그럼 무차익 기업이 부채 비율을 증가시킬 때 기대 ROE와 EPS는 높아지지만 그 변동성은 커짐을 볼 수 있으며 결국 타인 자본이 증가하면 종전보다 주당 이익의 더 큰 증가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주당 이익이 더 크게 하락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 11-4에서 어떤 자본 구조가 이와 같이 상충되는 두 효과를 조화시키는 가장 좋은 자본 구조인가? 이를 결정하는 것이 자본 조달 결정의 과제이죠. 강의자료 21쪽 교과서 430쪽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M의 자본구조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성격 등 모든 조건은 동일한데 다만 자본구조만 다른 기업들 간의 기업 가치가 차이가 나는가? 1958년과 1964년에 논문을 발표하여 자본구조는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급속히 발전한 자본구조 이론은 다음과 같이 M&M의 자본구조 이론과 이후의 자본구조 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 M&M의 자본구조 이론은 다시 초기 이론과 수정 이론으로 나누며 M&M의 이후의 자본구조 이론은 상충 이론, 대리인 비용 이론, 비대칭 정보를 고려한 이론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431쪽 상단과
강의자로 21쪽 하단에 최적 자본 구조 이론의 전거에 대해서 요약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의자로 22쪽 이 교과서 431쪽을 살펴보도록 하죠. 가정과 명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M은 1958년의 논문에서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는 완전 자본시장의 가정하에서 자본구조와 기업가치는 관계가 없다는 무관련 이론을 제시하였는데, M&M은 완전 자본시장을 가정한 후 만약 부채 사용 기업의 가치와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무부채 기업의 가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투자자들은 개인 레버리지와 차익 거래를 이용하여 무위험 수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부채 비율과 기업 가치는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M&M이 그들이 자본구조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 사용한 가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의자료 23쪽으로 넘어가시죠. 첫째, 거래 비용은 세금은 없다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로, 자본 조달은 자기 자본과 부채만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이익은 배당과 이자로 지급된다는 가정이 또 있습니다. 다음은 영의 성장을 하고 EBIT는 일정하다는 겁니다. 파산 비용은 없다는 가정이 있으며, 또한 기업들은 영업 위험이 같은 동질적 위험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에 대해 동일한 자본 환용률을 적용한다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완전 자본시장이 존재한다는, 즉 투자자는 가격 수용자이고 시장에서 세금, 거래비용, 파산비용, 정보 획득 비용이 없다. 또 개인도 기업의 부채 차입과 동일한 이자율 수준으로 무한히 차입을 하는 자가 레버리지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가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자료 24쪽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교과서 432쪽입니다. M&M이 제시하고 있는 자본구조 무관련 이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명제 1. 기업 가치는 기업의 기대 영업이익을 자산 위험만 반영된, 즉 자본구조와는 관계없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할인하여 구해진다는 명제가 있습니다. 결국 영업이익이 동일할 경우 자본구조를 변경하더라도 기업 가치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즉 기업 가치는 자본구조와 무관하다는 명제입니다. VL은 VU라는 것이. 명제 1은 우리 교과서 432페이지 중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이 이론으로도 설명되기도 하는데, 주어진 크기의 파이는 어떤 방식으로 자르더라도 파이 전체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기업 가치는 자본 제공자의 자본 크기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영업 활동에서 창출되는 영업이익의 크기 그 자체인 것이다.
기업 가치는 재무 구조와 무관한 투자 결정의 결과로 얻어지는 기대 영업이익의 크기와 재무 구조와 무관한 가중 평균 자본 비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영업위험이 동일한 동종 산업 내의 기업들로서 서로 자본 구조만 상이한 기업들이 있을 때 이들 기업에 대하여 모두 동일한 P, 즉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강의자료 25쪽, 우리 교과서 432쪽 하단입니다. 명제 2. 자기자본 비용 R은 부채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다음 시과 같이 증가한다는 명제입니다. 그리고 세금이 없다면 부채 사용 기업의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을 A, C, C는 쭉 해서 우리 433페이지 식을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강의자료 26쪽입니다. 위에 두 식에서 볼 수 있듯이 BS가 커짐에 따라 부채 기업의 자기 자본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채 사용에 따른 자본 비용의 감소 효과는 상쇄됩니다. 따라서 M&M은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의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은 다음 식과 같이 무부채 기업의 자기 자본 비용과 같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우리 강의자료 26쪽과 교과서 433쪽에서 그림과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의자료 2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교과서 433쪽, 4쪽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M&M은 1958년에 발표한 초기 자본 구조 이론에서의 완전 시장 가정을 완화하여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법인세를 고려한 수정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인세를 고려할 경우 타인 자본에 대해 지불하는 이자 비용은 법인세 계산 시에 비용으로 처리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에 자기 자본 사용의 대가로 지급하는 배당은 법인세 납부 후의 순이익에서 지급됩니다. M&M은 타인 자본을 사용하는 경우가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가 더 작아지는 감소 효과, 즉 법인세 절약액이 발생하게 되므로 타인 자본을 많이 사용할수록 기업 가치가 증가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강의자료 2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M&M이 제시하고 있는 수정 자본 이론은 다음과 같은 명제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명제 1. 법인세가 존재할 경우 부채 사용 기업의 가치는 무부채 기업의 가치보다 법인세 전략액의 한계 가치인 만큼 크다는 거죠. 따라서 부채를 많이 사용할수록 기업의 가치는 증가한다는 명제입니다. 두 번째 명제 434페이지 하단입니다.
법인세가 존재할 때 자기 자본 비용은 부채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부채의 감소 효과로 인하여 법인세가 없을 때보다 완만하게 상승한다. 따라서 부채 기업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부채율이 증가할수록 하락한다. 결국 M&M의 수정 이론에 의하면 대부분의 자본을 부채로 조달했을 때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최소가 되고 기업 가치는 최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본을 부채로 조달하는 것이 기업의 최적 자본 구조가 된다는 결론입니다. 강의자료 29쪽, 우리 교과서 435쪽을 살펴보도록 하죠. 상충 이론에서 먼저 파산 비용입니다. M&M의 수정 이론에서는 자본시장이 법인세가 존재하는 것 이외에는 완전 시장임을 감안하여 부채 비율이 거의 100%인 상태가 최적 자본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현실적인 결론은 부채를 아무리 많이 차입하더라도 파산 가능성이 없다는 가정 때문이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이 많은 부채를 차입하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 즉 파산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업이 부채를 늘려가면 이자 지급에 대한 세금 전략액이 증가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파산의 위험이 높아지고 기대 파산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이 두 효과가 상쇄되는 자본구조가 최적 자본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산 비용은 무엇이며 얼마나 큰가를 한번 보시오. 자, 파산이란 기업의 총자산 가치가 부채 가치보다 적게 되어 기업이 지급불능에 처했을 때 채권자에게 기업 정리를 허락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파산 비용은 부채에 대한 채무 불이행 상황의 재무적 공경을 처하거나 파산된 기업이 청산 정리 절차를 거치게 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교과서 436쪽을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파산 비용은 파산 그 자체에서 기인하는 비용과 부채 비율이 커짐에 따라 받게 되는 재무사항의 제약 비용 등으로 나타나는데 파산 비용은 다음과 같이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으로 또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파산의 직접 비용은 파산의 법적 처리와 관련하여 변호사 등에 지급하는 법률적 비용, 자녀 재산 처분 과정에서 낮은 가격으로 처분되는 손실, 파산 시에 채권자가 안게 되는 손실, 그리고 파산 처리 기간 동안의 매출 감소에 따른 기회 비용 등을 말합니다. 한편 파산의 간접 비용은 채권자의 채권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로 초래되는 자산 이용과 영업활동의 제한, 조업 중단, 이미지 실추로 인한 고객 상실과 영업이익 위축, 신규 자본 조달의 어려움, 주요 인력의 이직 등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파산의 간접 비용이 직접 비용보다도 큰 것이 일반적인데 안드레이드와 카플라는 파산의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을 합한 금액은 기업 가치의 10 내지 20% 정도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자료 30쪽을 넘어가도록 하지. 교과서 436쪽 하단 정태적 상충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와 파산 비용을 고려할 경우 기업 가치는 부채에 대한 이자의 법인세 효과만큼 커지지만 부채 비율이 증가하면 파산 위험이 높아지고 기대 파산 비용이 커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11-8처럼 부채 차입의 가치는 무부채 기업의 가치에 비하여 부채에 대한 이자의 법인세 효과에서 파산 가치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채가 파산 위험을 유발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 아니면 한계 기대 파산 비용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 전략 효과가 파산 비용을 상쇄시키고도 남게 되어 자본 비용이 감소하고 기업의 가치는 증가한 게 사실입니다. 이는 11-8에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파산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므로 파산 비용의 증가가 법인세 절약 효과를 능가하게 됩니다. 강의자료 31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437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 자본의 사용이 증가할수록 한계 기대 파산 비용도 증가하고 부채의 한계 법인세 절감 효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 두 효과가 서로 정확히 상쇄될 때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은 최소가 되고 기업 가치가 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자본 구조가 최적 자본 구조로서 그림 11-6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자본 구조의 정태적 상충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정태적 상충 이론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자 비용의 법인세 절감 효과와 파산 비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 비용의 크기를 실제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대 파산 비용이 지급이자의 세금 절감 효과를 상쇄할 만큼인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CFO들은 해당 기업의 최적 자본 구조에 대해 고민하고 기업의 현재 부채 비율이 최적 자본 구조에서 벗어났을 때 향후 자본 조달 시에는 최적 자본 구조로 돌아가라 한다는 최근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강의자료 3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우리 교과서 438쪽입니다. 동태적 상충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정태적 상충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 또는 최적 부채 비율을 찾아내고 유지해야 한다고 했지만 하지만 기업이 특정 시점에 최적 자본구조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이를 유지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부채를 갚거나 더 발행하지 않더라도 이익을 유보시키거나 자사주를 매입하면 부채 비율은 변하게 됩니다. 또한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 자본을 증가시키면 부채 비율은 달라집니다. 동태적 상충 이론은 기업이 특정 시점에 최적 부채 비율에서 벗어났을 때 재무정책을 통해 최적 부채 비율로 회귀한다는 것을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샤먼 선대 앤드 메이어는 기업들이 동태적 상충 이론에 따라 최적 자본 구조로 회귀하는 일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만들었습니다. D는 최적 부채 비율이고 DT-1은 T-1 시점의 부채 비율, 델타 DT는 T 시점의 부채 비율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기업이 동태적 상충 이론을 따르고 T-1 시점의 부채 비율이 최적 부채 비율에서 벗어나 있다면 T 시점에서 최적 부채 비율에서의 차이만큼 부채 비율을 조정하여 최적 부채 비율로 회귀할 것입니다. 동태적 상충 이론을 연구한 논문들은 C계열 분석을 통해 베타는 1인지를 분석합니다. 동태적 상충 이론에 따르면 부채 비율이 최적 부채 비율보다 큰 기업은 향후 자본 조달 시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높고, 부채 비율이 최저 부채 비율보다 작은 기업은 부채를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의자료 33쪽, 우리 교과서 439쪽 대리인 비용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기업 경영자는 주주의 부를 극대화시키는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이해관계자인 주주, 채권자, 경영자들은 각자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해 다툼의 갈등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 기업 경영의 대리인 기업 경영자가 추구하는 목표와 주주 및 채권자가 추구하는 목표가 다를 수 있고, 이로 인해 이해 상충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강의자료 34쪽으로 넘어가지. 자기자본의 대리인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인스 앤드 킬링은 기업의 총 대리 비용을 자기자본의 대리인 비용과 부채의 대리인 비용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교과서 440쪽입니다. 자기자본의 대리인 비용이란 기업이 자기자본의 증가를 통해서 자본을 조달해야 할 때 자본 제공자와 의사결정자인 전문경영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발생하는 지분을 대리인 비용을 말합니다. 전문경영인이 자신만의 효익을 높이려고 낭비적인 자금 지출, 즉 호화 사무실, 고급 승용차 등을 증가시켜 기업 가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외부 주주는 이와 같은 부당한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서 회계감사, 내부 통제 시스템의 운용 등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감시의 대리인 비용이 당연히 발생하겠죠. 대리인 비용의 또 다른 형태는 잉여 현금 흐름의 문제인데, 잉여 현금 흐름이 증가하면 지분이 없는 전문 경영인은 그만큼 낭비적인 자금 지출이 유인을 갖게 되는데, 이 기업의 부채를 증가시키면 이자 비용 때문에 전문 경영인이 자신의 효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잉여 현금 흐름표가 감소하여 낭비적 요소가 줄게 되고, 그만큼 기업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 주주와 전문 경영인 사이의 이해 상충 때문에 기업은 보통 다음과 같은 자기 자본의 대리인 비용을 발생시키고, 그 비용이 크면 클수록 기업 가치는 작아집니다.
35쪽을 보시죠. 먼저 감시비용입니다. 전문 경영인이 의사결정이 위임자인 주주의 이익으로부터 벗어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 감사 비용, 약속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법률 자문 비용, 인건비 지출 등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확증 비용입니다. 전문 경영인이 받게 될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사채 발행 제한 또는 금지, 배당 제한 등을 요구하거나 까다로운 계약 조건을 첨가시키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다음은 자녀 손실, 전문 경영인의 노력 부족 또는 주주와 전문 경영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상의 괴리로 인하여 초래되는 기업 가치의 감소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자료 36쪽을 보도록 하죠. 우리 교과서 441쪽에 부채의 대리인 비용이라는 것을 또 살펴보도록 하죠. 부채의 대리인 비용이란 기업이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자본 제공자인 채권자와 의사결정권자인 주지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예는 위험 전가, 곧 과다 투자의 대리인 비용을 말합니다. 위험 전가란 경영자가 위험 투자 사업을 집행할 때 주주의 위험을 채권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주식회사 엔진이 현재 고려하고 있는 투자안에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강의자료 37쪽을 보시죠. 보안과 불황, 확률은 반반입니다. 투자한 AB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12.5%의 이자율로 8천만 원을 차입하여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1년 후 원리금 9천만 원을 다시 갚아야 합니다. 이 기업의 투자 자금을 대여해 줄 자금 제공자는 투자한 B에 대해서는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9천만 원을 초과하는 현금 흐름이 예상되므로 자금 대여에 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 경영인의 대리는 일단 이 자금을 차입한 후에는 위험이 더 높은 투자한 A에 투자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것입니다. 위험은 높지만 대리인에게 돌아가는 기대 현금 흐름이 다음 계산처럼 투자한 A가 투자한 B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투자한 A의 기대 현금 흐름이 투자한 B보다 높게 되는 이유는 불황의 상황이 되면 3천만 원의 투자 수입이 차입금 9천만 원 상한에 못 미치는 파산의 상황이 되는데, 유한 책임의 주주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은 사실상 제로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주주들은 교과서 442쪽입니다. 채권자와의 약속을 어기고 더 위험한 투자안을 선택하려는 유혹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 수익이 원리금을 투자하는 분은 모두 주주의 이익이 되는 반면에, 만약 투자 수익이 원리금 상환액에 못 미치면 주주의 유한 책임에 근거하여 파산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유혹에 따라 주주가 위험이 큰 투자안을 채택하면 주주의 기대 수익은 높아지지만 채권자의 부는 감소하게 됩니다. 주주가 갖는 유한 책임의 특성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의 주주들은 비록 NPV가 마이너스인 투자안이라도 투자하려는 과다 투자의 유인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들은 자금을 대여하면서 전제 조건으로
반드시 투자한 B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내세울 것이며 또한 이 약속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할 것입니다. 이 비용이 바로 부채의 대리인 비용이라고 합니다. 강의자료 38쪽을 넘어가죠. 제이슨 미킬링은 기업의 부채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감당해야 할 부채의 대리인 비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위험 증가와 같은 투자 왜곡에 따른 기업 가치 손상. 두 번째, 채권자의 경영자에 대한 감시 비용과 확정 비용. 세 번째, 파산과 채무 조정 비용까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대리인 비용과 최적 자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앞에서 대리인 비용을 자기 자본의 대리인 비용과 부채의 대리인 비용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들 대리인 비용은 총 자본 조달액 중 자기 자본 또는 부채 의존도와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이 증가하면 자기 자본의 대리인 비용이 증가하고, 부채의 대리인 비용은 감소함에 따라 자기 자본 의존도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443쪽 이 강의자료 39쪽에서 나타나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오. 따라서 총 대리인 비용은 U 형태가 되어 극소점 S가 존재하고, S점에서 총 대리인 비용이 최소가 되어 기업 가치가 극대화되는 최적 자본 구조가 성립이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강의자료 40쪽 우리 교과서 443쪽에서 보면 이렇게 부채 사용으로 인한 세금 전략 효과, 파산 비용 효과에 총 대리인 비용까지 감안한 기업 가치는 아래의 식으로 표시할 수 있고,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최적 자본 구조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의자료 41쪽 우리 교과서 44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본 조달 순위 이론에서 먼저 정보 비대칭과 신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정보 비대칭 현상이 존재할 때 경영자의 자본 조달 정책, 배당 정책에 관한 재무 의사 결정은 단순 기업 공시보다 일반 투자자들에게 기업 경영 정보를 알리는 강력한 신호 효과 또는 정보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정보 비대칭 현상이란 자본시장이 불완전하여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특히 외부 주주나 채권자보다도 경영자가 기업 경영의 상세한 내용에 대한 우월한 정보를 갖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자본 구조나 배당의 변화가 기업의 실질을 바꾸는 행동이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정보 효과를 유발하고 있죠. 우리 강의자료 42쪽, 교과서 445쪽을 살펴보도록 하죠. 정보 비대칭은 자본 조달 순위 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떤 게 있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본 조달 순위 이론에 따르면 기업에 유리한 특정한 부채 비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본 조달은 유보이익, 부채, 보통주의 미리 정해진 순위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이는
높은 수익성이 예상되는 투자안이 있을 경우 경영자가 기존 주주의 몫이 많아지도록 자본 조달 순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순위는 최우선적으로 유보이익으로 조달하고 만약에 투자 자금이 부족하면 그 다음 순위로 부채로 전달하며 그래도 부족하면 외부 주주로부터 조달하게 됩니다. 부채 비율 신규 투자 소요 자금을 부채에 조달해서 시장에 긍정적 정보를 전달하고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내부 주주 비율을 신규 투자안에 대해 내부 주주 지분율이 높으면 수익성이 높은 투자안으로 평가되고 시장에 또한 긍정적 정보 전달도 하고 있습니다. 강의자료 43쪽 우리 교과서 446쪽에서 자본 구조의 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적 자본 구조의 추정입니다. 정태적 상충 이론과 대리인 비용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자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자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최적 자본 구조를 보통 다음 세 단계를 거쳐서 최적 자본 구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 따른 타인 자본 비용과 자기 자본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유 현금 흐름과 기업 가치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위 단계를 거쳐 각 시나리오별 기업 가치와 가중 평균 자본 비용 즉 WA의 시세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시나리오 중에서 최적의 자본 구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강의자료 4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어떠한 기업의 재무팀은 최적 자본 구조를 도출하여 유지할 계획으로 우선주를 발행하지 않고 사채와 보통주로만 자본을 조달할 때 다음을 이용하여 최적 자본 구조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재무팀은 기업 가치 대비 부채 비율이 0%, 20%, 40%, 60%, 80%만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으며 타인 자본 비용 결정 시 무위험 수익률 플러스 스프레드를 사용했을 때 타인 자본 비용은 해당 회사채 신용 등급의 시장 평균 수익률과 같다고 가정을 하고 부채 비율을 증가시킴에 따라 신용 등급은 악화, 해당 신용 등급의 평균 수익률은 다음 표가 같다는 것입니다. 강의자료 4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 기업은 자기 자본 비용을 구하기 위하여 CAPM을 이용해서 M&M 이론에 따르면 부채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 자본 비용도 커지게 나고 하마다는 이를 베타에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발전시켰습니다. 부채 사용 시의 베타와 부채가 없을 때의 베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무비채 베타 1.2, 무위험 수익률 5%, 시장 위험 프리미엄 6%, 법인수를 40%를 가중을 했을 때 명륜당의 자기 자본 비용과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 얼마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과서 447페이지 하단에 보면 즉 부채 비율이 20%일 때 WACC가 12.2%에서 11.58%로 줄어듦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계산해 보면은 우리 강의자료 46쪽과 같이 명륜당의 내년의 여유 현금 흐름 24,000원, 내년 동일한 여유 현금 흐름으로 창출한다고 가정할 때 기업 가치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0%일 때 얼마, 부채 비율이 20%일 때 얼마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나리오별 자본 비용과 기업 가치를 계산해 봤더니 쭉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은 명륜당의 가중 평균 비용을 최소화하고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적 자본 구조는 바로 부채 40%와 자기자본 60%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의자료 우리 교과서 449페이지입니다. 미국 기업의 자본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그레암과 레리 앤 로버트는 최근 연구에서 과거 100년 동안의 미국 기업들의 자본구조 변화 추이를 설명하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부채를 많이 사용하면 기업의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정부가 부채 사용을 줄일 때에는 기업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의자료 마지막 48쪽에 대해서 살펴보죠. 이러한 것들은 전 세계 기업들의 자본 구조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해 본 다음의 5가지 특성이 어떤 기업의 자본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 규모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은 영업 위험이 낮을 것임에 따라 대기업의 부채 비율 증가에 따른 재무 위험은 다소 증가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수익성에서는 자산 대비 영업이익의 비중이 높은 기업은 대체로 비율이 낮으며 자본 조달 순위 이론에 따르면 꾸준한 영업이익의 창출로 이익 위보금이 많은 기업은 부채를 사용할 요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유형자산의 비중, 담보가치가 높은 비유동자산이 많으면 부채 차입 여력은 커지죠. 그리고 현금 흐름의 변동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변동성은 부채 비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마켓 투 북 비율을 보지요. 매출 증가율이 높은 성장 기업은 주가가 높으면 매출을 뒷받침하는 투자 소요 자금을 신주 발행을 통하여 조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장 기업은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런 위험을 반영하여 부채 비율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미국 기업의 자본구조 변경 역사에서 쭉 자본구조 결정하는 주요 변수를 살펴봤더니 이러한 결론이 도출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관리 11주차 강의 자본구조와 자본 조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1주차 아니고 11월 20일 12주차 강의입니다. 오늘도 강의들하고 수고가 많았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강의를 잘 따라오셔가지고 중간고사나
과제물, 기말고사를 놓치지 않도록 서로 시간을 잘 할애해 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